기원전 146년 로마입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위대한 무역 도시였던 곳에 서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눈에 띄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카르타고입니다. 여러분이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 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문명을 조직적으로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십시오. 제가 방금 묘사한 것은 공포 정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공포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에게 도로, 수로, 그리고 법률 시스템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은 조직적인 대량 학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 규모의 살인은 20세기까지도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 역사를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검투사 영화와 서사시를 선사한 제국이 더 문명적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다른 고대 강대국들과 비교됩니다. 제가 밝히려는 내용은 로마 문명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낭만적인 환상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대리석 기둥과 승리의 행렬 뒤에는 조직적인 잔혹성의 유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잔혹성은 매우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잔인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중세시대의 전쟁이 자비롭게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이 저지른 최악의 전쟁 범죄 8가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사건이나 비정규 지휘관들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조직적인 잔악 행위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최고 위층에서 명령된 것이었습니다. 이 잔악 행위들은 로마 거리에서 축하받았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미래 세대가 칭송하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 잔악 행위들 각각은 로마법 아래에서 완전히 합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로마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축하받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야만 세계에 대한 로마의 도덕적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문명의 어두운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면 이 비디오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역사 교과서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또한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특정 잔악 행위들을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은 한 가지 불길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의 전쟁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인 공포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매우 효율적이며 심리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모든 인구는 로마의 능력을 마주하는 대신 항복할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우연히 잔혹함에 빠져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 자체를 무기화했습니다. 그들은 오데린트 두 메투안트라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수용한 군사교리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한 미워하게 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조직적인 공포 캠페인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이 캠페인들은 저항을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공학자들은 판턴과 콜로셈을 건설한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성 장비를 설계하는 데에도 동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장비는 군사 작전 중 민간인의 고통을 특별히 극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포위가 굶주림, 질병, 그리고 절망의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항복 이후에도 인구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로마법은 조직적인 폭력을 위한 상세한 법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틀은 현대의 전쟁 범죄 재판소를 물리적으로 역겹게 만들 것입니다. 호스티스 휴마니 제네리스, 즉 모든 인류의 적과 같은 개념은 로마 지휘관들이 어떤 잔악 행위든 저지르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적에 대해 이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또한 법적, 도덕적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섬뜩하게 만듭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잔악 행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것들은 역사에서 숨겨진 수치스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칭송받는 업적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러한 업적을 정치적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복이 잔인할수록 로마 원로원이 수여하는 개선식은 더 명예로웠습니다. 로마의 조직적인 폭력 규모는 현대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로마 군사작전으로 1,5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공화정과 초기 제국 시대에만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역사상 가장 큰 조직적인 말살 프로그램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던 문명이 이를 자행했습니다. 이제 이 공포기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문화 파괴 행위로 시작됩니다. 기원전 146년의 카르타고 파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문명을 지우기 위해 고안된 조직적인 말살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문명의 존재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피를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의 열기 속에서 벌어진 살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원로원이 명령한 계획된 말살이었습니다. 현대 산업작전의 정밀함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은 본질적으로 조작된 갈등이었습니다. 기원전 149년까지 카르타고는 로마에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해군을 박탈당했습니다. 중요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공물을 바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원로원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에서의 모든 연설을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라는 문구로 끝냈습니다. 그는 패배시키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르타고 문명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은 로마의 가치, 로마의 문화, 그리고 로마의 지배력에 도전했습니다. 3년간의 포위 기간 동안 카르타고 시민의 입장에서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포위는 도시의 파괴에 앞섰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성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에밀리아누스 휘하의 로마군은 여러분을 조직적으로 굶겨 항복시킵니다. 식량 보급은 고갈되었습니다. 물은 질병으로 오염됩니다. 과밀한 도시를 통해 전염병이 퍼지면서 시신들이 거리에 쌓입니다. 그러나 포위는 단지 심리적인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로마 공학자들이 이미 계획했던 일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기원전 146년 봄, 로마군이 마침내 성벽을 뚫었을 때 그들은 조직적인 산업형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어떠한 카르타고인도 살려두지 말라는 명시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예로 특별히 지정된 자들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카르타고를 거리마다 집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조직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그 파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로마 군단병들이 가족들을 집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노인들은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임산부들은 배가 갈라져 태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전장의 분노에 의한 무작위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정밀함으로 수행된 조직적인 말살이었습니다. 이 학살의 조직적인 특성은 로마 군사 기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인간을 제거될 재고품처럼 취급했습니다. 스키피오의 공학자들은 도시를 구역별로 나누었습니다. 특정 군단은 각 지역의 주민들을 소탕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로마 군수 담당관들은 시신 처리 물류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군수품 관리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효율성으로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살육은 6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자료들은 피로 물든 거리를 묘사합니다. 부패하는 시신들의 악취는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천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추정 사망자 수는 40만 명이 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잔혹성의 진정한 조직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에 대한 작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학살 후 로마군은 열하루 동안 모든 건물을 조직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파괴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말살이었습니다. 카르타고 문명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마 공학자들은 전문화된 철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카르타고 문학을 담고 있던 도서관들은 불태워졌습니다. 신전들은 돌 하나하나씩 허물어졌습니다. 예술 보물들은 로마로 운반하기 위해 약탈되거나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조직적인 파괴는 너무나 완전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원래 카르타고 도시의 흔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기 학살에서 살아남은 약 5만 명의 카르타고인들은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노예가 되어
지중해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노예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법은 이 생존자들을 데디티시로 특별히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 결과 없이 주인에 의해 살해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아피아노스에 따르면 로마군은 그 후 그 장소에 대한 저주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곳은 카르타고가 서 있었던 곳입니다.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신화일 것입니다. 로마 종교당국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가 황량하고 살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더욱 불길해집니다. 이 조직적인 파괴가 무엇을 달성했는지 깨달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카르타고가 불타던 바로 그 해에 루키우스 문미우스 휘하의 로마군은 코린토스를 동일하게 조직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코린토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146년에 이루어진 이 이중 말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파괴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저항은 완전한 말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카르타고보다 코린토스의 파괴를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전 학살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문화 파괴 기술을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이는 임상적인 효율성으로 최대의 심리적 영향을 달성했습니다. 코린토스는 단순한 그리스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카이아 동맹의 맹주였습니다. 이 동맹은 그리스에 대한 로마 지배에 대한 마지막 중요한 저항이었습니다. 도시는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사이의 중요한 무역로를 통제했습니다. 이는 코린토스를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문명이 예술, 철학, 그리고 상업 분야에서 이룬 모든 것을 대표했습니다. 코린토스를 파괴하려는 로마의 결정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이해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스 저항의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를 제거하면 그리스 독립 정신이 영원히 꺾일 것입니다. 이것은 문명적 규모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도시 성벽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는 코린토스 시민의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전 카르타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항복이 여러분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정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본보기로서 말살을 원했습니다. 로마군이 코린토스의 방어선을 뚫었을 때 그들은 조직적인 학살 기술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카르타고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최대의 문화적 영향을 위해 변형되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성인 남성은 조직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저항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했습니다. 로마 군사 기록은 이것을 잠재적인 미래 지도자들을 도시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저항을 고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코린토스 여성과 아이들의 운명은 로마 조직적 폭력의 정교한 잔혹성을 드러냅니다. 단순한 처형 대신 그들은 노예와 성적 착취를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모든 여성이나 아이들을 사유재산으로 주장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강간과 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시가 함락된 후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역사가 파우사니아스는 코린토스 가족들에게 닥친 끔찍한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는 로마 점령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주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이는 가족 유대가 살아남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여러 병사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학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의 노예 시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그리스 정체성은 의도적으로 지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린토스 인구의 파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체계적인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문미우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시의 문화유산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의 그리스 예술적 지적 성과를 상징했습니다. 로마군은 코린토스의 예술 보물들을 체계적으로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미술 도둑들만큼 효율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작품들은 로마로 운송되었습니다. 너무 크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작품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로마 병사들이 귀중한 그리스 그림들을 사용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게임판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락을 위해 고대 조각상들을 부수었습니다. 코린토스 도서관의 파괴는 특히 체계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리스 필사본에는 철학, 수학, 문학 작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며칠 동안 타오르는 거대한 모닥불 속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는 지적유산의 의도적인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문화적 우수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약탈한 후 로마 공병들은 몇 주 동안 코린토스의 모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들은 도시가 결코 재건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코린토스가 그리스 문화와 저항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는 계산된 절멸이었습니다. 이는 지중해에서 그리스 문명을 지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로마 군사 기록은 코린토스 파괴의 체계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들은 철거를 공학 프로젝트로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목표와 일정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무너졌습니다. 이는 파괴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로마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로마 종교 당국은 이어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코린토스 부지가 저주받아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파괴의 이러한 정신적 측면은 도시를 재건하려는 미래의 시도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 문화의 독립성 회복을 막으려 했습니다. 코린토스 절멸의 심리적 영향은 즉각적이고 심대했습니다. 아카이아 동맹 가입을 고려했던 다른 그리스 도시들은 재빨리 로마 당국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파괴에 직면하는 대신 이 길을 택했습니다. 같은 해 카르타고와 코린토스의 체계적인 재건은 로마의 권력이 절대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또한 저항이 헛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체계적인 대량 학살 기술을 완성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한 일은 카르타고와 코린토스를 사소한 군사 훈련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은 고대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전멸 작전을 나타냅니다. 이는 기원전 58년과 5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카이사르 자신도 자신의 저술에서 자랑했습니다. 그는 100만 명이 넘는 갈리아인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체계적인 대량 학살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를 로마에서 자신의 정치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군사작전의 우발적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은 의도적으로 전멸 전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체계적인 효율성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훗날 20세기 산업형 살육의 특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원정은 방어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의도적인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에게 부와 노예 그리고 군사적 영광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정치적 야망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갈리아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은 이러한 목표에 부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표 달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카이사르는 부족 전체를 제거하는 체계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군사작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는 대량 학살을 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체계적인 폭력의 규모는 그의 저술에서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민족 전체를 전멸시킨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영토를 통과하려던 헬베티족은 체계적으로 추격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이주를 시작한 헬베티족은 약 36만 8천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들 중 11만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노예로 고향에 돌려보내졌습니다. 카이사르가 에브로네스족을 다룬 방식은 그의 전멸 작전의 체계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지도자 암비오릭스가 로마 군단을 격파하자 카이사르는 부족 전체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군은 몇 달 동안 모든 에브로네스족 남자, 여자, 아이를 체계적으로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저항이 끝난 후에도 학살을 계속했습니다. 카이사르 군단에 맞서 마을을 지키는 갈리아 전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항복이 가족에게는 노예 생활을, 자신에게는 처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저항은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의 체계적인 전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카이사르는 미래의 저항을 단념시키기 위해 부족 전체가 제거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원전 52년 아바리쿰 공성전은 카이사르의 체계적인 잔인함을 보여주는 가장 잘 기록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의 대량 학살 기술의 계산된 본질을 드러냅니다. 로마군이 공성전을 시작했을 때 이 갈리아 요새에는 약 4만 명의 주민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항복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른 갈리아 공동체들을 위협하기 위해 도시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군이 마침내 아바리쿰의 성벽을 뚫었을 때 카이사르는 도시의 모든 사람을 체계적으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3일 동안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 아이들과 노인 시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로마 기록은 이 학살의 체계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4만 명을 효율적으로 처형하는 데 필요한 신중한 조직화를 묘사합니다. 원래 4만 명 중 8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로마의 잔혹함을 다른 갈리아 공동체에 퍼뜨리기 위해 특별히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테러를 통해 갈리아의 저항을 꺾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체계적인 폭력은 전장 사상자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는 갈리아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의도적인 표적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로마군은 갈리아 사원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구전 전통의 보고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갈리아의 종교적 문화적 지식을 보존하던 드루이드들을 처형했습니다. 역사가 디오카시우스는 갈리아에서 카이사르의 체계적인 문화 파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로마군은 갈리아의 군사적 저항뿐만 아니라 갈리아의 정체성 자체를 제거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전통적인 집회 장소들은 철거되었습니다. 신성한 숲은 베어졌습니다. 문화 유물들은 파괴되거나 약탈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노예 약탈은 갈리아 인구에 대한 그의 체계적인 폭력의 또 다른 차원을 나타냅니다. 이는 로마 인신매매의 산업적 규모를 보여줍니다. 로마군은 공동체 전체를 체계적으로 포획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분리하고 생존자들을 지중해 전역의 노예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약탈은 로마 당국에 복종했던 지역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정되었다고 여겨지는 인구들을 위협했습니다. 로마 군사 물류 기록은 카이사르 폭력의 체계적인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인간을 자원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자원들은 곡물이나 가축과 같은 효율성으로 수확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병참 장교들은 각 원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를 포획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그에 맞춰 운송을 계획했습니다. 인신매매는 로마 군사 계획의 표준적인 수입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전쟁포로 대우는 로마의 행동 기준조차 위반했습니다. 이는 심리전을 위해 체계적인 잔혹성을 사용하는 그의 의도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포로된 전사들을 몸값으로 받는 대신 카이사르는 체계적으로 포로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적의 인구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카이사르가 포로된 갈리아 전사들의 손을 절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처형 전의 일이었습니다. 카이사르 원정의 심리전 측면 또한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로마군은 학살에서 생존자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곤 했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다른 갈리아 공동체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로마의 잔혹성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종종 도시들이 체계적인 전멸에 직면하는 대신 저항 없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인구 통계 연구에 따르면 카이사르의 원정으로 갈리아 인구는 약 30% 감소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살해, 노예화, 그리고 강제 이주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역사상 체계적인 폭력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인구 감소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카이사르의 체계적인 대량 학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갈리아에서의 성공을 루비콘 강을 건너는 정당화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로마를 내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후 체계적인 폭력 기술을 제국의 심장부로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30년, 고대 세계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이뤘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휘하의 로마군이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도시를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곧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항한 마지막 내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대신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약탈을 특히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또 다른 군사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지식과 문화적 성과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무엇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알면서 이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히 이집트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고대 세계의 지적 수도였습니다. 그곳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서관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박물관 또한 지중해 전역의 학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3세기 이상 동안 알렉산드리아는 과학 연구, 수학적 발견, 그리고 문학적 성과의 중심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는 약 40만에서 70만 개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의 축적된 지식을 대표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으클리데스, 에라토스테네스, 그리고 수많은 다른 학자들의 작품들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인류 과학 지식의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의 기관에 보관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로서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로마 군단이 도시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시대의 끝을 목격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류 지식의 보고가 체계적으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사들은 학문을 로마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공성전은 단지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로마 통치에 대한 지적 저항의 중심지로서 그곳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지중해의 지적 중심지로 남아있는 한 로마 문화의 지배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알렉산드리아의 방어선을 뚫었을 때 그들은 체계적인 파괴를 시행했습니다. 이 파괴는 단지 군사적 목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독특하게 만든 지적, 문화적 기관들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지적 독립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살은 로마인들이 카르타고, 코린트, 갈리아에서 완성했던 것과 동일한 효율성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알렉산드리아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자, 성직자, 지식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학문과 문화의 연속성을 상징했습니다. 인간 생명의 물리적 파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의 체계적인 문화 파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알렉산드리아를 고대 세계의 지적 중심지로 만든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대도서관은 체계적으로 약탈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연료로 두루마리를 태웠습니다. 그들은 로마로 운송되는 미술품 포장재로 귀중한 필사본을 사용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인류 지적 성과가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파괴하는 텍스트를 읽을 수 없는 병사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이 문화 파괴의 체계적인 성격은 로마 기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지적 기반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묘사합니다. 박물관은 체계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그곳의 실험실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곳의 학자들은 살해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지적 역량을 계산적으로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천문대와 과학기구 파괴는 인류 역사상 과학 지식의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고대 천문학자와 수학자들이 정밀한 계산을 위해 사용했던 장비들은 체계적으로 파괴되거나 약탈되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과학적 이해를 수세기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로마군은 알렉산드리아의 의과대학과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의학 지식의 중심지 중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수술, 약학, 해부학 연구 기술은 수세기 동안 개발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의학 도서관을 불태웠을 때 이 기술들은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문화기관의 체계적인 제거는 종교 및 철학 학교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로마군은 이집트 사원과 학교를 고의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고대의 지혜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종교 및 철학적 권위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체계적인 로마 문화 파괴는 개인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강제적인 자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와 그녀의 로마 동맹자는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이집트 문명의 독립을 상징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이집트가 로마 속주로 변모하는 과정에는 체계적인 착취가 수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부와 문화적 독립성을 박탈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집트 곡물 생산은 로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재편되었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문화적 전통은 체계적으로 억압되거나 로마의 목적을 위해 차용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파괴가 인류 지적 발전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학적, 수학적 지식은 축적하는 데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1000년 이상 동안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리아 약탈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화 재앙 중 하나로 인식합니다. 루치아노 칸포라 교수는 이 파괴를 체계적인 지적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로마의 지배에 대한 이집트의 문화적 대안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파괴는 로마인들이 민간인에게 저지른 최악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발생한 반란에 대한 그들의 대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 60년에서 61년에 일어난 부디카의 반란에 대한 로마의 대응은 제국이 식민지 봉기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학살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복된 주민들을 영구적인 복종 상태로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잔악 행위는 특히 끔찍했습니다. 로마 지휘관들은 체계적인 폭력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에게 최대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디카의 반란은 이케니 부족에 대한 로마의 체계적인 학대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디카 여왕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채찍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병사들은 그녀의 딸들을 강간했습니다. 로마의 대응은 가해자 처벌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대신 브리튼 독립을 지지한다고 의심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 파울리누스 총독은 체계적인 공포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브리튼의 저항을 영구적으로 분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로마 군사 기록은 이를 본보기로 삼는다고 묘사합니다. 이 본보기는 미래의 반란을 막을 것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권위에 도전하는 것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공포 전술의 체계적인 본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수에토니우스는 부디카의 군대를 단순히 물리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리튼 주민들 사이에 그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잔혹성에 대한 기억은 이후 여러 세대 동안 저항을 막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브리튼 민간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군단이 당신의 마을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전사와 비전투원을 구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로마 정책은 부디카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저항을 막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초기 로마의 대응은 브리튼 정착지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를 포함했습니다. 이 정착지들은 반란을 지지했다고 의심받았습니다. 로마군은 전체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남성 주민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아남은 여성과 어린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는 브리튼의 사기를 꺾기 위해 고안된 계산된 테러였습니다. 로마군은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부디카의 반란에 어떤 지원이라도 제공했던 브리튼 공동체들을 식별했습니다. 이 정보는 체계적인 보복 작전을 계획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작전들은 잠재적인 미래 저항 지도자들을 제거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브리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었습니다. 수에토니우스가 마침내 와틀링 스트리트 전투에서 부디카의 군대와 맞섰을 때 로마의 승리가 뒤따랐습니다. 이어서 체계적인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살은 로마의 잔혹성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 병사들이 도망치는 브리튼인들을 체계적으로 추격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전사들만을 처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군대를 따라온 여성과 어린이들도 살해했습니다. 와틀링 스트리트 이후 로마 폭력의 체계적인 본질은 타키투스의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시체로 가득 찬 들판을 묘사했습니다. 로마군은 며칠 동안 도망치는 브리튼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8만 명이 넘는 브리튼 남성, 여성, 어린이를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장 학살은 브리튼 주민들에 대한 로마의 체계적인 폭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체계적인 보복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이 작전들은 부디카를 지지한다고 의심되는 모든 부족을 겨냥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부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로마군은 브리튼의 농업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작물을 태우고 가축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미래의 저항을 약화시킬 기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기아 상황 조성은 수십만 명의 브리튼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민간인들은 반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부디카 반란 진압 중 로마의 체계적인 문화 파괴는 브리튼의 종교 유적지와 문화 기관을 겨냥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로마군은 신성한 숲을 고의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드루이드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브리튼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생존을 막았습니다. 로마 군사 기록은 진압 작전 중 브리튼 주민들의 체계적인 포획과 노예화를 묘사합니다. 반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노예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로마의 진압 전술의 심리전 측면 또한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로마군은 일부 브리튼 생존자들을 고의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정복되지 않은 영토 전역에 로마의 잔혹성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는 미래의 저항 운동을 단념시키는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부디카 진압 작전 중 로마의 체계적인 폭력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이는 브리튼 인구를 약 15%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감소는 직접적인 살해, 노예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는 브리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구 감소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수에토니우스의 체계적인 공포 작전은 너무나 극단적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당국으로부터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수에토니우스가 결국 로마로 소환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체계적인 폭력은 브리튼에 대한 로마의 장기적인 지배를 위협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적 증거는 부디카 진압 중 로마의 체계적인 파괴 규모를 보여줍니다. 발굴 결과 이 시기에 수많은 브리튼 정착지가 체계적으로 불태워지고 버려졌음을 보여줍니다. 민간인 희생자를 포함한 집단 무덤의 증거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브리튼에서의 로마 체계적인 폭력은 나중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펼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작전은 저항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바르코크바 반란에 대한 로마의 진압은 서기 132년부터 136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작전은 로마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문화적, 물리적 말살을 나타냅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저항에 대한 대응은 군사적 정복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한 지역 전체의 정체성과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작전은 특별한 이유로 특히 체계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고의적으로 계획된 말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로마인들이 지속적인 문제로 여겼던 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과 문화의 체계적인 제거가 포함되었습니다. 바르코크바 반란은 하드리아누스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고대 도시들의 폐허 위에 로마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성한 장소에 로마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반란 진압은 로마의 체계적인 폭력 기준조차 넘어섰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가장 경험 많은 장군인 섹스투스 율리우스 세베루스에게 진압 작전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 장군은 저항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민과 문화의 체계적인 말살을 통해 달성될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사 기록은 이를 이 지역의 지속적인 저항에 대한 최종 해결책으로 묘사합니다. 자신을 지역 전체의 동굴과 터널에 숨어있는 민간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군은 반란을 지지한다고 의심되는 모든 사람을 체계적으로 추격했습니다. 당신은 항복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 정책은 문화적 정체성 자체가 제국에 대한 반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군은 요새에 대해 체계적인 공성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술들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의 마지막 요새인 베타르 공성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기아와 심리전을 통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요새를 점령할 때 체계적인 섬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른 반란 민족에 대한 그들의 처우를 넘어섰습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로마군이 진압작전 중 5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지역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로마 폭력의 체계적인 본질은 고고학적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이 증거는 가족들이 피난처를 찾았던 동굴 단지에서 나왔습니다. 로마군은 민간인들이 안에 있는 동굴들을 체계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무덤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들은 현대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질 때까지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지역 전체의 정착지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초토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생존한 인구가 거주할 수 없도록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985개가 넘는 마을들이 체계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민들은 살해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드리아누스의 체계적인 말살은 물리적 파괴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문화적 말살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땅과의 역사적 연결을 지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와 지역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기억과 역사적 정체성을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제국 전역에서 전통적인 종교 의식을 체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법을 계속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종교 서적들의 사본들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폭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정책의 체계적인 본질은 경제 전쟁을 포함했습니다. 이 전쟁은 살아남은 공동체들을 빈곤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재산은 체계적으로 몰수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주요 시장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장인들은 무역 길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로마군은 반란 생존자들을 체계적으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은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노예들은 가족 구성원들과 의도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진압작전 중 체계적인 폭력의 규모는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많은 부분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진압 이후 수십 년 동안 넓은 지역이 무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인구 파괴를 나타냅니다. 하드리아누스의 체계적인 말살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정치적 독립을 효과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이 집단은 거의 18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체계적인 물리적 및 문화적 파괴의 트라우마는 정체성과 신학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국가들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하드리아누스의 진압을 체계적인 민족 청소의 초기 사례로 인식합니다. 피터 셰이퍼 교수는 로마의 정책을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물리적 폭력과 문화적 파괴를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체계적인 섬멸이 정복된 민족에 대한 로마의 최악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고문과 공포 기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 규율과 처벌은 고대 전쟁에서 공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적용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공포 기술을 특히 끔찍하게 만든 것은 수세기에 걸친 그들의 정교함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심리전의 정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계산된 잔혹성을 통해 인간의 의지를 꺾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대량 십자가형과 10분의 1형은 무자귀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체계적인 잔혹성은 적과 로마 병사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심리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고문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원전 71년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 이후는 로마의 체계적인 십자가형의 가장 잘 문서화된 사례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또한 로마 고문 기술의 산업적 규모를 보여줍니다. 노예군을 격파한 후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는 사로잡힌 반군 6,000명의 십자가형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카푸아까지 아피아 가도를 따라 발생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패배 후 몇 주 동안 아피아 가도를 여행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100마일이 넘는 길에서 당신은 다양한 죽음과 부패 단계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노예들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일부는 아직 살아 있었으며 물이나 자비를 애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며칠 동안 죽어 있었고 그들의 시신은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예도 다시는 반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테러였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빠른 처형을 위해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최대의 고통과 대중적 전시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고문 기술의 체계적인 본질은 로마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장기간의 고통이 심리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개 십자가 위에서 며칠 동안 생존하며 노출, 갈증, 그리고 점진적인 질식으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아피아 가도를 따라 발생한 6천 건의 십자가형은 체계적인 계획과 조직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공포의 계산된 본질을 보여줍니다. 로마 공병들은 수천 개의 십자가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희생자들의 운송을 조직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100마일이 넘는 거리에 걸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동시에 처형하는 것을 조율했습니다. 로마 군사 기록은 십자가형 물류를 비범할 정도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고문을 공학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한 계획과 자원 배분을 필요로 했습니다. 대량 십자가형을 조직하는 능력은 로마 행정 효율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10분의 1형 관행은 또 다른 체계적인 로마 공포 기술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계산된 잔혹성을 통해 군사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희생자를 훨씬 넘어서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부대들이 겁쟁이 짓이나 반란을 보일 때 지휘관들은 체계적으로 10번째 병사마다 처형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생존자들을 복종으로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제비뽑기로 선택되었습니다. 10분의 1형은 병사들에게 무작위로 선택된 동료들을 곤봉으로 때려 죽이도록 강요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부대들을 공유된 죄책감과 공포를 통해 결속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군사 규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0분의 1형의 체계적인 본질은 로마 군사 교범에 드러납니다. 이 교범들은 최대의 심리적 영향을 미치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휘관들은 제비뽑기 시스템을 조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처형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아남은 병사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로마 역사 기록은 체계적인 10분의 1형의 수많은 사례를 문서화합니다. 이것은 500년이 넘는 로마 군사 역사 전반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이 관행은 규율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지휘관들은 공화정 시대부터 후기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체계적인 로마 공포 기술의 심리적 영향은 즉각적인 희생자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회 전반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가 체계적인 고문과 대량 처형을 사용할 것이라는 지식은 수세기 동안 저항 운동과 반란을 억제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로마의 체계적인 공포 기술은 의도적으로 눈에 띄고 기억에 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규모 십자가형은 주요 도로를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대중 노출을 보장했습니다. 10분의 1형 의식은 집결한 군대 앞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목격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극대화했습니다. 로마의 체계적인 공포 기술을 둘러싼 법적 틀은 극단적인 폭력에 대한 상세한 정당화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회 내에서 잔혹성을 정상화했습니다. 로마법은 다양한 적의 범주를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각 범주에 대한 특정 고문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잔혹성에 대한 제도적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공포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 역사가들은 체계적인 폭력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심리전을 통해 제국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카일 하퍼 교수는 로마의 체계적인 폭력을 정교한 국가 테러리즘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계산된 잔혹성을 통해 저항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로마의 체계적인 공포 기술의 영향은 제국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및 근세 유럽 전역의 군사 관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계적인 폭력이 어떻게 정치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마의 이해는 1000년이 넘는 유럽 군사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체계적인 폭력의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배신 행위는 너무나 극심해서 심지어 로마 사회까지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기원전 200년의 루시타니아인 학살은 고대 역사에서 로마의 가장 체계적인 배신과 기만의 사례를 나타냅니다.
이 잔혹 행위를 특히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로마 기만에 계산된 본질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또한 대규모로 체계적인 배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로마 장군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 갈바의 행동은 로마 기준으로도 충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들은 로마 지휘관들이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자들의 취약성을 극대화하도록 고안된 계산된 기만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지금의 포르투갈 지역에 거주하던 루시타니아인들은 수년 동안 로마군에 대항하여 성공적인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역 지형 지식과 치고 빠지는 전술은 로마 군단이 그들을 격파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재래식 군사 수단은 불충분했습니다. 갈바는 루시타니아인들을 격파하는 것이 군사력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루시타니아인의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기만 작전을 개발했습니다. 이 배신은 게릴라전을 계속할 그들의 능력을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년 동안 로마군과 싸워온 루시타니아 전사로서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바가 평화 협상을 제안했을 때 당신은 의심스러웠겠지만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가족을 로마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로마 장군이 당신의 체계적인 처형을 이미 계획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상세했습니다. 갈바의 기만 작전은 체계적인 선전을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진정으로 추구한다고 루시타니아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로마 요원들은 몇 달 동안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갈바가 이전 지휘관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정복이 아닌 협상을 통해 폭력을 진정으로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바 기만의 체계적인 본질은 로마 기록에 드러납니다. 이 기록들은 학살을 위한 몇 달간의 신중한 준비를 묘사합니다. 로마군은 루시타니아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평화로운 협상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의 계산된 배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계획과 조율을 필요로 했습니다. 루시타니아 지도자들이 평화 협상에 동의했을 때 갈바는 그들에게 선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 인구 조사원들이 그들의 인구를 등록하도록 허용해야 했습니다. 이 요구는 표준 로마 행정 관행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전쟁으로 평화를 갈망하던 루시타니아인들은 갈바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장소에 3개의 큰 집단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청대로 가족들을 데려왔고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협상 중에 보호받을 것이라는 로마의 확신을 믿었습니다. 루시타니아인들이 무장 해제되고 모이자 갈바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갑자기 3집단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남성, 여성,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적인 협상에 대한 로마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역사가 아피아노스는 갈바의 체계적인 학살에 대한 끔찍한 세부 사항을 전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조직적으로 온 가족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전사와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3만 명이 넘는 루시타니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를 찾아왔지만 대신 조직적인 배신과 살해를 당했습니다. 갈바 학살의 체계적인 특성은 신중한 조직과 실행에서 드러납니다. 로마군은 작전을 미리 명확하게 계획했습니다. 특정 부대는 도주 경로를 차단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부대는 학살을 수행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계산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갈바의 배신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로마 대중의 의견까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협상된 합의에 대한 조직적인 배신은 로마의 명예와 군사행동 규범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갈바의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을 손상시키는 정치적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바 학살의 소수의 루시타니아인 생존자들은 조직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적인 배신의 심리적 영향은 직접적인 피해자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는 다른 이베리아 부족들이 로마의 협상 제안을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루시타니아인에 대한 갈바의 학살을 고대사에서 가장 체계적인 군사적 배신의 사례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존 리처드슨 교수는 이 사건을 계산된 기만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군사적 정복보다는 배신을 통해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루시타니아에서의 로마 배신의 체계적인 본질은 수세기 동안 로마의 군사 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래의 지휘관들은 체계적인 기만이 재래식 전쟁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는 로마군의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 저항하는 인구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전쟁 범죄의 이 8가지 사례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진실은 우리가 서구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고문, 대량 학살, 문화 파괴가 로마의 확장을 특징지었습니다. 이것들은 소수의 잔인한 지휘관이 저지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상 가장 발전된 문명 중 하나가 개발한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것들은 6세기 이상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잔악 행위가 특히 끔찍한 이유는 그것들이 어떻게 찬양되고 제도화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카르타고와 코린토스의 조직적인 파괴는 개선 행진에서 기념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부족 절멸은 그의 정치 경력을 진전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완성된 학살 기술은 표준 군사 교리가 되었습니다. 로마법은 상세한 법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지정된 적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을 정상화했습니다. 법적 개념은 국가의 적에 대해 저질러진 모든 잔악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로마 종교 당국에 의해 더욱 지지되었습니다. 로마의 행동은 조직적인 문화 파괴에 대한 영적인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구를 공포에 떨게 할 심리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적인 폭력은 수천 년 동안 군사 전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민간인에 대한 극심한 잔혹 행위가 전체 인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제국 통치의 근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시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로마의 조직적인 폭력으로 발생한 고통의 규모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는 여기서 논의된 캠페인이 8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결과를 낳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대사에서 조직적인 폭력으로 인한 가장 높은 사망자 수 중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은 대안적인 문명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발전해온 문화적 다양성을 말살했습니다. 카르타고, 그리스, 갈리아, 이집트의 학문 절멸은 막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에게서 지적 유산을 빼앗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조직적인 기만, 대량 십자가형, 10분의 1형과 같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화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이것들은 후대의 잔악 행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조직적인 폭력이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로마의 이해는 유럽의 군사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15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정치 사상 또한 이러한 로마의 방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잔악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선진 문명 내에서 조직적인 잔혹 행위가 어떻게 정상화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폭력에서 제도적인 테러로의 진행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조직적인 살인을 문화적으로 기념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현대 갈등을 이해하는 데 관련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로마 전쟁 범죄에 대한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는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는 사회가 조직적인 잔혹 행위를 숨기거나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학교에서는 로마 역사의 낭만화된 버전이 가르쳐집니다. 그것들은 로마 팽창의 조직적인 폭력을 의도적으로 가립니다. 이것들은 역사적 현실을 무시하는 미화된 신화를 만듭니다. 로마의 조직적인 폭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문명에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명은 동시에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법, 공학, 행정 분야의 발전이 포함됩니다. 같은 사회가 판턴을 건설하고 정교한 법률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 사회는 또한 전체 인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절멸시켰습니다. 로마의 사례는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문화적 정교함이 조직적인 잔혹 행위를 막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잔혹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량 폭력을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로마의 공학 기술은 민간인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직적인 공성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행정 능력은 조직적인 학살의 조직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량 노예화와 문화 파괴를 조직했습니다. 덜 정교한 사회는 이러한 규모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폭력의 체계적인 본질은 로마 문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로마 문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로마의 조직적인 폭력에 대한 이 탐구는 어두운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는 서구 문명의 토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구독해 주세요. 그것은 역사적 신화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을 밝혀냅니다.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8가지 로마 잔악 행위 중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탐구하고 싶은 고대사의 다른 어두운 장들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모든 인간 사회 내에 조직적인 잔혹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기에는 가장 발전되고 정교한 문명도 포함됩니다. 제도, 법률, 문화적 가치가 그러한 잔악 행위를 방지합니다. 그것들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로마의 사례는 조직적인 폭력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고 찬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테러의 유산은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때 엄청난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회는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와 통제를 추구할 때 발생합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유사한 조직적인 폭력 패턴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